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KRDS의 또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그 UI UX 가이드라인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배포된 지 좀 됐기 때문에 KRDS GOKR 사이트에서도 보셨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월에 디지털 정보 서비스 UI UX 가이드라인도 한번 배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일단 그 가이드라인의 뭐 장면보다는 어떤 좀 주안점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의 구조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 뭐 구축이나 운영 또 다양한 상황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 그다음 이제 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나서 끝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잘 적용됐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도 계속 검수나 검증을 해 나가셔야 할 텐데, 이때 또 필요한 도구도 개발되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도 뭐 비즈니스의 목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정책적인 목표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UI UX의 어떤 향상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제 그러한 부분도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뭐 앞서서도 설명 주셨는데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디자인 원칙, 그다음에 공통 구성 요소에 대한 UI UX 가이드, 그다음에 핵심 서비스에 대한 UI UX 가이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디자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인 이 가이드라인의 방향성과 기준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가장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어떻게 이 7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이게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컴포넌트와 뭐 패턴, 그다음에 이제 스타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스타일 같은 부분은 이제 표현, 규격, 뭐 여배 뭐 이런 부분이라서 뭐 타이포그래피나 색상, 레이아웃 이런 것들 총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컴포넌트와 기본 패턴을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버튼, 뭐 체크박스, 뭐 탭 이런 것처럼 어떤 UI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관성 있는, 그다음에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좀 개발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본 패턴이라는 게 공통 그 구성 요소이긴 한데요. 좀 과업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링이나 정렬, 지금 필터링이나 정렬 같은 부분을 보면은 뭐 셀렉트도 있지만 버튼도 있고 라디오 버튼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페이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업 기반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그 서비스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또 UI UX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서비스 패턴. 네, 이런 그 우리 아토믹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요소들이 모여서 과업이 되고 그 과업이 모여서 페이지나 서비스가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이 KRDS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원칙입니다. 총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미를 좀 4가지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서비스잖아요. 서비스의 본질인 사용자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모든 서비스가 그러면 사용자만 기반으로 하면 다 똑같아지느냐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 커머스에 대한 서비스, 또 여행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다 어떤 목표하는 바가 다를 텐데, 이 2번, 3번, 4번 원칙은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로서 이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뭐 외국인 심지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자 다른 능력과 상황, 환경 속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나 좀 동등한 노력을 들여서 이 서비스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모든 사용자를 포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는 뭐 좀 말이 좀 길게 풀어져 있는데 결국 일관성과 유연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뭐 우리 뭐 디자인 시스템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단 먼저 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그럼 다 획일화 되는 거 아니야? 우린 서비스가 다른데 이렇게 모든 걸 똑같이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뭔가 신청을 한다거나 로그인을 한다거나 검색을 할 때 경험 자체는 사실은 일관성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는 다르더라도. 하지만 각각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목표나 컨텐츠의 어떤 특별함, 뭐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결국 공통된 경험을 추구하지만 각기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 빠르고 간단한 서비스는 가장 먼저 효율성이 떠오르시죠. 어떤 절차나 시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트레이드 오프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고만 하다 보면은 중요한 과정을 또 생략을 하게 되고, 그럼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간단하게 절차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룹핑이 이제 보편적인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라 이거는 여타 뭐 국내외 UI UX 가이드라인하고 사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우리 디지털 정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이 인터페이스와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다가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다섯 번째, 쉽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6번,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요새 UX 얘기할 때 컨텍스트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뭐 상황과 맥락,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여서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 또 무언가를 신청할 때 어떤 맥락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제일 이제 겉에 둘러싸고 있는 7번째 원칙은 당연히 디지털 정보 서비스도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뭐 어떤 정확성이나 업데이트, 또 어떤 친절함,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컴포넌트나 기본 패턴에 또 서비스 패턴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먼저 서비스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다양히 해외나 국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조사를 하면서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가장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너무 우리 구축의 생산성 측면에서만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나 뭐 일부 패턴 같은 것들은 물론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많이 참고를 했지만 실제로 사용자가 이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그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실제 VOC나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뭐 어떤 버튼 하나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이 서비스에 들어와서 내가 뭐 제출이나 조회, 신청 이런 다양한 과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한 곳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업을 내가 수행하는 여러 장면들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과업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그 서비스 패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 여정 기반의 가이드를 조금 더 색다르게 좀 추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핵심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요. 방문, 검색, 로그인 신청, 정책 정보 확인. 이게 지금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의 신청 같은 것도 또 로그인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유형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패턴은 조금 UX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게 뭐 일주일에 공수를 드린다고 해서 뭐 바로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패턴에 있는 가이드들은 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적용 수준을 이제 필수, 권장, 우수로 나눴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더 설명드리고요. 사용자 여정에 대한 가이드가 그럼 어떤 것이냐라고 본다면 일단 신청을 한번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청이라고 하면은 신청서 작성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상당히 공을 들이는데 저희가 이 여정을 분석을 하고 VOC를 조사한 바로는 일단 내가 신청하러 온 게 어디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을 탐색을 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또 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서비스에 대한 정보 확인을 다 겪은 후에 그럼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로그인을 또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제 로그인하게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어떤 유의사항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청서만 작성하면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확인이나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제 완료라는 명확한 그러한 그 여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나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수행하면 끝나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신청한 결과를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청에 대한 서비스를 UI UX를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청서 작성에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대상 탐색, 서비스 정보 확인, 유의사항 자격 확인, 신청서 작성, 확인 확정 완료, 신청 결과 확인에 이르는 이러한 세부 여정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이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할 때 이러한 좀 구조를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파란색이 권장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최선의 것인데요. 이 검색을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이 필수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안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과업을 중단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필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한번 보자면 이 검색하면 익숙하시죠. 네, 여기에서 검색어와 일치하는 항목을 강조 표시한다거나 검색 결과를 어떤 주제별 탭으로 나누어서 잘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익숙하게 하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안 돼 있는 검색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주제를 탭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검색 주제별로 이 탭별로 검색 결과 수를 또 안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검색한 결과에서 그 탭을 누르기 전까지는 내가 그 탭에 검색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탐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필수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권장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조금 더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검색 주제 분류 이 탭은 좀 몇 개를 초과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뭐 7개 이내로 하면 좋다. 그다음에 기본 검색 결과 목록에서 표시되는 항목의 수도 이제 몇 개 정도 이런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수는 뭐냐면 사용자가 사실은 우수 항목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좀 기대 이상의 조금 더 유용하고 좀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한 항목입니다. 이 검색에서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통합 검색 결과 보면 제일 앞에 전체라는 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라는 탭을 우리가 누르게 되면은
각 카테고리별로 3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자료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뉴스, 공지사항 또 뭐 해서 자료는 제일 밑에 있고 거기에 또 3개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상당히 여러 번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우수 항목에서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는 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체 탭은 주제별로 섹션을 구분해서 이렇게 3개씩 보여주지 말고 정확도나 관련도 순으로 그냥 한 번에 이제 보여주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익숙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검색의 구조나 이런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단번에 할 수 없는 부분들 이걸 감안해서 이제 우수 항목으로 빠져 있으니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참고하셔서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패턴 설명드렸고 이제 기본 패턴은 이 서비스 패턴 이 5개 핵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좀 기본 단위 과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나 목록 탐색, 사용자 피드백, 개인 식별 정보 입력, 첨부 파일 입력본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서비스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본 과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업 특성 또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좀 유형화를 시켜놨고요. 특히 기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구조나 상호작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각각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가장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한 컴포넌트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UI 공통 요소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좀 카테고리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정보 서비스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컴포넌트가 이 아이덴티티 영역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배너, 운영기관 식별자, 그다음에 헤더 푸터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탭, 아코디언, 모달 같은 레이아웃, 그다음에 우리 메인 메뉴, 서브 메뉴, 브레드 크롬 같은 탐색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선택, 입력, 액션, 피드백, 도움, 설정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또 콘텐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원칙, 네, 이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추가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컴포넌트는 개발할 때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에는 또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게 되시면 그것들로 조합해서 만드는 많은 것들이 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일입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경험들을 일관성 있게 한 것만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여지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냥 정서적으로 또는 심미적으로 뭐 예쁘다 뭐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 이 그 버튼의 스타일만 가지고도 사용자가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이 사용자의 경험 측면에서 이 스타일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의 구성 요소, 색상, 타이포그래피, 형태, 레이아웃, 아이콘, 엘리베이션에 대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KRDS의 스타일에 가면은 이거 말고 2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명한 화면 모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다크 모드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우리 접근성에 초점을 맞춘 선명한 화면 모드라는 게 있고 또 다음 세션에서 설명하게 될 이제 디자인 토큰에 대한 내용도 KRDS에서는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일에서 딱 먼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CI, BI 또는 MI라고 하잖아요. 그 좌측 상단에 배치하고 있는 사실 그것들이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끌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기관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스타일은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정보 상징 로고를 사용하는 곳은 이제 표준형 스타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특히 컬러나 뭐 서체, 뭐 레이아웃 여러 가지를 표준적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표준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각각의 그 상징에 따라서 좀 변형을 주거나 할 수 있는 이제 확장형 스타일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스타일은 사실 이 2가지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 대상 및 기준입니다. 네, 지금 이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KRDS 시작하기에 가면은 이제 정부 관계자용 시작하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끝나시고 이제 그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적용 대상 및 기준에서 유의 있게 보실 부분은 일단 요 1번 항목입니다. 사실 이 스타일 가이드 준수나 컴포넌트 기본 패턴, 서비스 패턴의 세부 가이드 준수는 이 적용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모든 기관들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디지털 정보 서비스 아이덴티티 요소를 이제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고, 스타일 가이드는 여기에서는 이제 똑같이 준수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표준형과 확장형 이 구분에 따라서 실제 스타일 가이드의 내용과 또 디자인 토큰 같은 데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이 1번 항목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행정기관 첫 번째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대표 서비스는 당연히 이제 정부 상징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또 부처청 이런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건데요. 디지털 정보 서비스 아이덴티티 요소인 공식 배너를 그대로 쓰셔야 하고, 그 다음에 헤더 푸터의 스타일과 배치를 또 따르셔야 됩니다. 일단 정부 상징이고 또 표준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한 수준의 일관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정부 상징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영 서비스나 시스템 같은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이 두 번째 항목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 네. 중앙행정기관의 운영 서비스 시스템 중에서 정부 상징이 아닌 독자적인 로고를 쓰고 있는 곳은 이 1번 적용 기준을 보시면은 일단 공식 배너는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근데 헤더 푸터를 보면은 스타일 부분은 빠졌습니다. 네, 당연히 이 표준 정부 상징에 따른 표준 스타일을 이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을 말고 이제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푸터에 이 서비스가 어느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운영기관 식별자 표시 같은 부분도 이제 선택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그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나 시스템 중에서 정부 상징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정부이사, 고용이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아까 1번의 그 적용 기준을 따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표 웹사이트 서비스입니다. 이제 대부분은 그 정부 상징보다는 다 자체 상징을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적용 기준 1번을 보시면 헤더부터의 스타일이 아니라 배치만 따르면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공식 배너 제공도 지금은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표 또는 서비스나 시스템에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금 더 그 디지털 정보 서비스로서의 신뢰를 높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공식 배너를 뭐 써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선택정의라는 부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도 각 지방자치단체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1번 보시면은 공식 배너는 제공해야 되고 헤더부터는 이제 배치만 따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표가 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그 적용 대상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반복되는 내용도 이제 들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맞는 부분을 좀 보시고 적용 기준을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서비스 패턴에 보면 필수, 권장, 우수라는 부분 설명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사용자 경험의 이제 관계로 좀 본 건데요. 아까 그 필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작업 실패로 이어진다거나 심각한 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권장 항목을 보시면은 뭐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실패까지는 하지 않지만 여러 수고를 거쳐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재미있는 건 이 권장 요소는 하나씩
지킬 때마다 사용자 경험은 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매력적인 경험 요소라고 해서 이제 우수 요소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사용자들이 기대하지 않은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 토스나 뭐 우리 좋은 UX 결과물들을 보면 이런 것도 돼? 그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경험을 느끼는 적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서비스 패턴의 이 우수라고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한다,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디벨롭해서 적용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고, 물론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정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점진적 적용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서비스 패턴의 필수 항목은 일단은 하셔야 사용자들이 조금 사이트가 심미적으로는 떨어지더라도 우리 과업을 달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충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핵심 서비스에 있는 것들, 특히 필수 항목에 있는 것들만 지금 1단계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컴포넌트는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컴포넌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들만 선정을 해 놓았고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무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식 배너나 헤더 푸터, 이러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 아이덴티티에 영향을 주는 것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뭐 이 전체를 어느 기관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단계에 있는 항목들을 먼저 하시고 또 검증하시고 개선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 있는 항목들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 후반부에 설명드릴 이게 과연 잘 적용이 됐는지 체크할 수 있는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도 지금 1단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먼저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UI, UX를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전반, 우리 프로젝트의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이 부분은 다 보시면 이해 가실 부분이라 핵심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정보 서비스 UI, UX 가이드라인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없었을 때는 사업계획 수립에도 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UI, UX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가이드라인에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를 본 사업에서 구현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주할 때 뭐 RFP 제안 요청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담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상 어떤 일관된 기준이라는 거 있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요구사항에 UI, UX를 뭐 좋게 한다라고 있을 때 좀 어떤 디자이너 또는 그것을 만드는 팀별로 사실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의사결정자의 주관에 따라서 UI, UX가 이제 바뀌기도 했을 텐데, 이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하는 전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따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UI, UX 분석을 할 때도 기존에 하는 분석에 이런 UI, UX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분석을 이제 더해서 하시면 조금 더 이 가이드라인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축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또 만들고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해 나가잖아요. 그 운영할 때 특히 이제 연간 운영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에 이미 어떤 부분을 운영해서 개선할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실 때 우리 일단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미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나가시면은 이제 연간적으로 점진적으로 UI, UX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계획들이 있어야 사실 우리 올해는 여기까지라고
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고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놨으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좀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 이제 많은 질문들을 또 기관별로부터 꾸준히 받았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좀 몇 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서비스 패턴도 5가지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 기본 패턴 11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서비스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을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VOC 중에 보면 원하는 정보를 뭐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탐색이나 검색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컴포넌트에서는 탐색 부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색에는 메인 메뉴, 사이드 메뉴 외에 뭐 컨텐츠 내 탐색이나 뭐 브레드크럼, 페이지 내셔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UI 구성 요소 관점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서비스 패턴에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부 여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그인에는 로그인 기능을 탐색하는 그러한 여정에 대한 가이드가 있고요. 신청에는 신청 대상 탐색, 정보 정책 확인에도 이제 정책 자료를 탐색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검색은 특히 무언가를 찾는데 정말 중요한 서비스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은 좀 세부 여정 전체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뭔가 신청하고 있으면 거기서 당연히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신청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아까 이 여정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의도치 않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는 게 우리 기본 패턴에서는 도움이라는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안내 영역, 플레이스 홀더, 인라인 테스트, 툴팁, 뭐 맥락적 도움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별로 가이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신청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지금 회원 가입은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서 점차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간편 인증 같은 걸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회원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는 뭐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의 방문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예약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는데, 뭐 이것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점차 확장가 되겠죠. 확장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신청 서비스 패턴을 보면은 먼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작성하고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완료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회원 가입이나 예약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내용이 다르고 또 어떤 특정한 요소가 들어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서비스의 여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신청이란 서비스 패턴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패턴과 컴포넌트 가이드를 보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이 KRDS의 많은 것들이 반응형 웹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원칙은 이제 동일하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을 다 고려한 가이드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컴포넌트나 패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만약에 어떤 되게 스페셜한 앱이 있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신청하는 과정을 보시면 그 여정이나 거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상당히 많이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바일 앱 전용, 이제 네이티브 앱 전용에 대한 또 요구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기에는 그 서비스 특성상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빈도 높게 요구 사항이 있었던 우리 탭바, 가장 이 탐색의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여러 정부 서비스에서 탭바가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경험이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가 이번에 개발이 됐고, 또 우리 스플래시 스크린에서 우리 디지털 정부 서비스로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들 많이 하고 계시고, 이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이 웹 접근성 지침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그게 모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지침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고 더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보시면 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스타일이나 컴포넌트 패턴 이런 구성 요소별로 고려해야 될 우리 접근성 지침 기반의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UI UX를 개선하면서 접근성에 대한 것들을 좀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고 해나가실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고도화 진행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 특화 구성 요소가 이제 5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회가 좀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특별히 세밀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성 요소별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KRDS에서 KRDS 소개 메뉴에 보면은 디지털 포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KRDS와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적용을 열심히 한 이후에 어떻게 검증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그 시작하기 리소스 다운로드에 가보시면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라는 게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자체 검증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UI UX 가이드라인을 잘 적용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가 이제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성 가이드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브레드 크럼이라고 한다면 이걸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융례, 그다음에 구조, 사용성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뭐 상호작용 가이드라인 같은 게 우리 가이드라인에 다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준수 여부에 대해서 뭐 성공 실패 아니면 우리는 이 요소가 없으니까 해당 없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나가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면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이드라인 보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실제로 준수를 한 건지 아닌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부 준수 기준에서는 가이드라인보다 더 심층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뭐 하나의 항목을 한번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보고 이 항목을 체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눈으로 보고 이게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를 알 수 있지만, 뭔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만 그 장면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을 할 때 어떤 순서로 검증을 하면 좋다라는 것들이 점검 절차와 방법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뭐 1번, 2번이 되어 있으면 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미준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저희가 발견된 것들,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서 발견된 미준수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이 항목이 미준수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미준수로 본다라는 것들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가시면서 우리 적용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은 어떤 육안으로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데, 어떤 사이즈나 간격 뭐 이런 것들은 또 수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것들은 우리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개발자 도구로 소화가 가능한데요.
또 그렇지 않고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도구 활용 안내 섹션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유료 툴은 포함하지 않았고 이제 바로 그냥 웹 기반으로 접속을 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지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일단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이드라인은 있어도 이게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팀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없이 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개발자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가이드라인대로 적용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세부 준수 기준이 되게 자세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거나 개발을 하실 때도 그 항목에 대해서 우리 그 세부 준수 기준을 봐가면서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적용 성과 점검. 근데 이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각 서비스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UI UX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자 의견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본 패턴에 사용자 피드백이라는 기본 패턴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나 그 어떤 메뉴에 대해서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좀 일관성 있게 수집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쓰고 계시는 웹 애널리틱스나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정량적인 어떤 지표들, 사용자 행동 데이터도 이제 모으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기반. 네, 사실 뭐 어떤 준수율이 몇 % 이상 이런 기준은 없지만 각각의 항목이나 뭐 패턴별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이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반영했는지도 중요한 성과잖아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그 상승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올해부터 계속 적용을 해 나가실 텐데, 이 성과 점검 절차도 아까 그 메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놓치기 쉬운 거는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적용을 했는데 가이드라인 적용 전후를 비교해야지 우리가 어떤 게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라인 적용 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놓지 않았을 때는 그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크리스트 기반으로도 우리가 이번에 적용을 하기 전에 뭐 30% 되어 있었다. 근데 적용 후에는 이게 60%도 그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됐다.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사용자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수집한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합 검색을 개선한다고 하셨을 때 그 기존의 통합 검색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데이터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우리 그 개발하는 동안 뭐 한 4개월이나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기간 만에라도 이렇게 받아 놓으시게 된다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더니 우리 통합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웹 애널리틱스도 뭐 도구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적용 전후를 반드시 비교해 나가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구성과 적용 방법, 그다음에 적용되었는지 검증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과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 질문은 이따 마지막에 통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